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실한 부엉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업 내부적 세 가지 항목 분석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았죠? 아마 기업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런 판단 항목 기준들이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로 나와서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적인 세 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큰 틀을 잡는 영상이니 부담 없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부적 세 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볼까요? 네 번째는 차트 분석입니다. 주가 차트는 기업의 가치를 말해주진 않지만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급, 추세, 변동성 등을 통해 진입 시점과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데 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트 분석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 분석 항목들을 무시한 채 차트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항목에는 화면과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차트를 직접 보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같이 보실까요? 저희가 많이 봐왔던 주가 그래프와 여러 가지 설명선들이 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저는 차트에서 하나를 봐야 한다면 추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하기의 그림을 보면 상승과 하락 추세가 그려져 있죠.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 흐름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하락 추세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 흐름이 하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를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에서의 큰 채널 안에서 왼쪽은 저점과 고점이 상승하는 우상향 추세가 보이고 오른쪽은 저점과 고점이 하락하는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저희는 주가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다가 낮아진다는 것은 내려왔을 때 더 이상 매수해줄 힘이 없다는 뜻이고, 저점이 낮아지다가 높아진다는 것은 많이 내려와서 매수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추세선으로 저희는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쌍바닥 등의 패턴을 통해 매수와 매도 판단의 기준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주가는 아무 데서나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팔았던 수급의 가격대에서 멈추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 여러 번 멈췄던 구간들이 보이죠. 갭으로 급등했던 자리, 이전 고점, 이전 저점, 이러한 구간들이 지지 또는 저항선이 됩니다. 또한 과거의 저항선은 나중에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 역시 동일합니다. 즉,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해당 선들을 통해 저희는 투자 기준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할 때 목표가에 비슷한 지지선이 존재한다면 서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 주가가 상승할 때 목표가에 너무 벗어나 올라간 저항선에 도달하였다면 서서히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보통 5일선, 10일선, 20일선은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추세선이고, 50일선, 100일선은 중기 추세를 보여주는 추세선, 200일선은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추세선입니다. 모든 추세선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그중 200일선 위에 있는 주가와 아래에 있는 주가는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통 200일선 위에 있다면 주가의 힘이 강한 상태, 즉 매수세가 강한 상태, 힘이 있는 상태이고, 200일선 아래에 있다면 주가의 힘이 약한, 매수세가 매우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즉, 21선이 51선이나 100일선 위로 돌파해서 올라갈 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하는 매수 시점이 바로 골든크로스 지점입니다. 그와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즉, 21선이 51선이나 100일선 아래로 돌파해 내려갈 때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하는 데드크로스 매도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조지표들입니다. 항상 차트를 보다 보면 아래에 여러 그래프들이 같이 있죠. 대표적인 보조지표에는 거래량, 스토캐스틱, RSI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아래의 첫 번째 지표인 거래량 지표입니다.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상승으로 상승의 힘이 강하고 추세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일부 매수자들에 의한 상승으로 힘없는 상승, 즉 추세의 신뢰도가 낮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아래 중간에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지금 가격이 최근 범위에서 어디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0에서 100 사이로 움직이고 80 이상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신호, 20 이하이면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위에 있으면 좀 쉬어갈 가능성이 크고 너무 아래에 있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은 RSI 지표입니다. RSI 지표는 아래 마지막에 있는 지표인데요. 지금 시장이 과열됐는지 침체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70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과매수하고 있고 30 이하이면 투자자들이 과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RSI는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강도와 과열 여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는 보조일 뿐 추세를 이기진 못합니다. 하락에서 RSI가 과매도라고 무작정 사면은 계속 물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반드시 보조지표로만 활용해야겠죠? 다음 기업 분석 항목은 내부자와 큰손의 움직임입니다. CEO, 임원,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의 속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고 있는지 아니면 팔고 있는지는 강력한 투자 힌트가 됩니다. 즉 그들이 언론에서 하고 있는 말보다 실제 그들의 돈의 방향성을 보는 것이 더 솔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자 큰손의 매매에서 고려해야 될 항목들을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자들 혹은 실제 기관의 매매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지속적으로 공시하는 폼4와 설티네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미국 주식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말들이죠. 이 두 가지는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공시입니다. 먼저 폼4입니다. 폼4는 회사 내부자들의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공시입니다. 여기서 내부자란 대표이사, CEO, 임원, 이사회 같은 회사의 핵심 인물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 보통 이 영업일 안에 폼4로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보다 매수 신호, 임원보다는 CEO 같은 핵심 인원의 매수 신호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부자는 세금, 개인 자금 사정 등으로 자사주를 팔 이유는 많지만 자사주를 살 이유는 거의 하나입니다. 바로 자사주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CEO와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수치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기업 가치의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설티네프 공시입니다. 설티네프 공시는 큰손 투자자들이 보유 종목을 공개하는 보고서입니다.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처럼 운용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설티네프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자들이 전분기 대비 어떤 종목의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는지, 축소시켰는지 혹은 신규 추가했는지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폼4와 다르게 설티네프 공시는 최대 45일 지연 공시라 지금도 들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티네프 공시는 실제로 현재 큰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입니다. 앞서도 다루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실제로 해당 기업을 담당하여 이벤트들을 파악하고 목표 주가를 계산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내부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점차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목표 주가를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 목표 주가를 주었는지, 매출 성장 때문인지, 이익률 개선 때문인지, 신사업 혹은 시장 확장 때문인지, 또한 그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와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 목표 주가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최근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 하향 혹은 정체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단순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 시장 전문가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앞서 배운 나만의 목표 주가 계산의 참고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보유 비중입니다.
기간 보유 비중은 주가의 안정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리서치 인력도 많고 정보 접근도 빠릅니다. 그래서 기관 비중이 높다는 건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기에 기관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고 매매 빈도가 낮아지기에 하락시 주가 변동성이 낮고 시장 신뢰도가 높은 주식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기관 비중이 좀 낮다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주가 변동성이 크고 테마나 이슈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분석의 마지막 6번째 항목은 거시경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의 물결을 거스를 순 없죠. 금리, 환율, 유동성, 경기 사이클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주가 변동에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변동이 왔을 때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닌 전쟁이나 일시적 관세 소동 같은 외부 소음에 의한 변동이라면 주시하고 있는 기업을 조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도 하기에 경제 뉴스와 지표를 볼 수 있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시경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을 의미합니다. 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목표는 바로 미국의 고용과 물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고용과 물가를 안정시킬까요? 여기서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에 사용되는 시장금리를 선행하여 조절할 수 있는 금리인데요. 즉, 기준금리는 미래 돈의 가치이며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점이고 연준은 이 기준금리를 상승이나 하락시키며 고용과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준금리 결정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채권과 주식의 비교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도 같이 내려가죠. 이는 채권의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채권의 매력이 줄고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은 커지기에 주식시장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투자와 고용이 늘고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미래에 벌 돈을 미리 사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현재 주가는 높아집니다. 이는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후속 영상에서 자세한 개념과 직접 계산도 해보며 이해하는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은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 기업의 투자 여력, 그리고 주가의 계산식 자체를 바꾸는 변수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무엇을 보고 기준금리 변동을 결정할까요? 바로 물가, 고용, 소비 지표 등에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마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뉴스에서 매달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물가, 고용, 소비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죠. 대표적인 물가 지표로는 CPI와 PCE가 있습니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로 한국어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지표를 의미합니다. PCE는 한국어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뜻합니다. 이 지표는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한 모든 지출의 가격 변화를 반영합니다. 즉, PCE는 CPI보다 범위가 넓고 계산 방식이 좀 유연하고 실제 소비를 파악하는 데 좀 더 가까운 방식이기 때문에 연준이 정책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연준이 물가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고용입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표 등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비농업 고용 부분의 고용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 경기에 매우 큰 희소식이지만 고용이 너무 강하면 물가 압력이 커져서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되고 주식시장 상승에는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비 지표입니다. 미국 나라의 경제는 사실 국민들의 소비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소비 지표로는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동차, 의류, 가전처럼 현금이 바로 움직인 소비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즉 심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좋아지면 소비가 늘 가능성이 크고, 심리가 나빠지면 소비가 줄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다음은 현재 시장 평가 지표입니다. 이들은 오피셜한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가 만든 매크로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을 시장 심리 지표와 시장 지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심리 지표들은 투자자의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지표들입니다. 지금 시장이 겁에 질려 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들떠 있는지 같은 것을 봅니다. Fear and Greed Index는 공포와 탐욕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공포가 극단적이면 시장이 공포에 떨며 매도세가 과도해졌을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탐욕이 극단적이면 시장이 과열되어 매수세가 과도해졌을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보통 이 지표는 추세 추종보다는 역발상의 참고 지표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시장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변동성입니다.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빅스가 급등하면 시장이 충격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고, 빅스가 낮으면 시장이 욕심 상태로 좀 안일해졌다는 신호를 뜻합니다. 다음은 마진 데스입니다. 이 지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용 빚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수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락 시 큰 규모의 매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진데스가 역사적 고점이면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져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시장 지표인데요. 시장 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매크로로 비싼지 싼지를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닌 가치 판단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는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와 비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입니다. 즉, 버핏 지수가 높으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이고, 버핏 지수가 낮으면 아직 미래 성장 대비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러 PE 레이시오입니다. PE 레이시오는 영상에서 이미 배웠었죠. 주가를 기업의 순이익 기준으로 몇 배를 줄 것이냐 하는 밸류에이션 지표였는데요. 실러 PE 레이시오는 S&P 500이라는 지수를 평가하는 PER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대형 기업의 주가를 모아 만든 지수를 의미합니다. 즉,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실러 PE 레이시오는 이러한 지수 지표를 단순한 현재 이익률이 아니라 10년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PER입니다. 그렇기에 경기 호황기나 불황기의 일시적인 이익 왜곡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평균 PER을 기준으로 현재 PER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지수입니다. 다음은 1나누기 금리, 바로 금리의 역수입니다. 금리는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겨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기에 금리가 낮으면 미래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커지고, 금리가 높으면 주식의 적정 가치가 낮아집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죠? 이건 사실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워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념을 다뤄보는 영상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보다 이용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한데요. 보통 주식시장의 대척점에 있는 현재 10년물 채권의 금리를 파악한 뒤 이 수치의 역수를 계산해주면 채권 금리의 PER이 나옵니다. 이를 S&P 500의 PER 수치와 비교해주면 주식시장에 아직 투자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고평가되어 채권의 매력도가 훨씬 높은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인 채권 금리는 지금 이 채권을 샀을 때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간 수익률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식이 아닌 채권 금리까지 봐야 할까요? 바로 채권 금리는 주식시장과 되게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2년물인 단기채는 앞으로 단기간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시장의 예상 지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매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2년물 금리는 바로 상승하게 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비둘기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2년물 금리는 바로 하락합니다. 즉, 우리는 단기채 수익률과 현재 기준금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10년물인 장기채는 연준의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 성장률, 장기 인플레이션, 장기 국가 신뢰도 등의 여러 지표에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10년물은 연준의 발언 이후에도 소폭 상승하거나 조금씩 하락하는 2년물 대비 천천히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년물 장기채는 당장의 연준 금리 결정이 아닌 금리 결정 이후 10년 이후 이 나라의 경제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단기가 아닌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와 장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섹터 수익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미국 주식을 구성하는 섹터는 총 11가지가 있죠. 11가지의 섹터 수익률을 보면 시장이 지금 어떤 경제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인지 방어인지, 인플레이션인지 혹은 침체 대비인지, 미국 시장을 구성하는 11개의 섹터는 돈을 버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에 금리와 경기 국면에 따라 섹터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은 성장에 둔화될 수 있다. 미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이때 자금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섹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섹터들이 이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시장이 장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산업재, 에너지, 금융 같은 경기 민감 섹터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미래 이익의 가치가 다시 높아지면서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성장 섹터들의 힘이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섹터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또한 섹터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되는데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속한 섹터를 파악하고 섹터 밸류에이션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인 기업 밸류에이션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인 지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앞서 언급했었죠. 이렇게 섹터 수익률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기업의 외부적인 차트 분석, 내부자 큰손들의 매매, 그리고 거시경제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로써 기업 분석 6가지 큰 틀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투자에 필요한 여러 판단 재료들이 이리저리 퍼져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턴 각 항목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에 필요한 사이트나 지표 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AI 프롬프트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후속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 단순히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특정 기업을 통한 예시도 많이 들어볼 테니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판단한 선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가 진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그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부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